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자, 알려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도 직접 출석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실시간 화면으로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는 호송 차량의 모습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평온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틀 전에 3차 변론기일 때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큰 이 긴장감이 감도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안국역 인근의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육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입구에는 들어오는 대통령 호송 차량을 촬영하고 포착하기 위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진 앞에는 파란색 통제선이 이미 쳐져 있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으로 호송 차량이 곧장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을 하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최근에 피력해왔던 김용현 전 장관, 아마 진술의 부담을 느껴서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재판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네.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뭐 증거인멸 우려나 아니면 그동안의 지위 때문에 관련 증인이 제대로 증언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국회 소추인단의 주장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범죄의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위력이 동반된 어떤 범죄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증인이 요청을 하거든요. 증인이 네. 요청을 해가지고 나 이거 가림막 좀 해주십시오. 또는 원격으로 해서 다른 방에 있고 이걸 중계하는 식으로 증인신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요청을 많이 하는데 네. 저와 같이 소추위원단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는 한 네. 저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실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있냐 없냐는 뭐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신문이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고 국회 측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걸로 봐서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서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 일명 최상목 문건, 그러니까 비상 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넨 적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 사건들을 쭉 지켜보니까 정치권에 흔히 있는 공직선거법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보통의 단체장이 아래에 있는 뭐 정무직들이라든지에게 어떤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건으로 남아있지 않은 둘만의 어떤 대화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보통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는 누가 증인들에 대한 진술이 얼마만큼 다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있었던 증언인가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형식과 상황이 조금 윤석열 대통령께 좀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하여튼 직접 신문 가능성도 네. 있을 것으로 보시는 당연하죠.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행위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그 메모지. 그 메모지의 내용 중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의도. 이거는 지금 위헌적인 행위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위헌적인 부분을 판단할 기준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포고령 1호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양측 변호인단 이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를 두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죠. 포고령 제1호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포고령 제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상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치현 몇 자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축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양측 변호인단이 먼저 배치된 입장을 내놨고 오늘은 이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면전에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당신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안국동역에서 재판소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죠. 부감 촬영을 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 현재 화면입니다. 파란색 승합차 윤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법무부 차량이 보였습니다. 지금 법무부 정문을 통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좌회전해서 곧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12시 23분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지금 12시 47분에 헌법재판소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호송 차량 행렬의 모습입니다. 자,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 곧장 재판을 받기 위해 사전에 또 변호인단과 조율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한 뒤에 예정대로 2시부터 탄핵 심판정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핵심 논쟁이 될 이야기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고령 1호 작성. 자, 이거 지금까지는 양쪽 입장만 굉장히 첨예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일종의 지금 대통령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분명하게 이것은 뭐 본인이 작성을 하긴 했지만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한 반박이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아무리 그동안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어떤 신하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밑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도 대통령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쓸 생각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대통령의 어떤 허가나 승인 없이 이 중차대한 사태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태에서 그런 포고령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또는 인지 없이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1차적으로 드는 것이고 일부 수정을 했고 뭐 내보낼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들 그 포고령 자체가 나갈 것이라는 것은 사실 계엄 선포를 하면서 혹은 그 이전부터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다 작성을 한 것이다. 혹은 잘못 뺏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말이 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 잘못 뺏겼다라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작성됐던 포고령의 내용을 봐도 전공의 처단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국회를 뭐 제약하고 지방의회를 제약하고 이런 내용들도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거는 대통령 측에서 고의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잠시 후에 이제
심판정이 열릴 경우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할지 아니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이 비상계엄 발령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인데 지금 이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걸 보면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걸로 지금 완전히 방향을 틀은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세부 부분에 한해서만 조금 사실관계 차이가 어긋나는 건가요?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사실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이 그렇죠. 한 2인 플레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검찰, 경찰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가 한덕수 국무총리나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네. 글쎄 뭐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본다면 헌법재판관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작성 과정이라든가 포고령 제작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것을 본인이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정 분위기 정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핵심적인 포고령 작성 1호 경위. 이 경위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하나가 있었죠. 김용현 전 장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 이미 파쇄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인님,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인 그럼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파쇄가 되고 없어졌다면 결국엔 오늘 양측의 주장을 듣고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정황적 증거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노트북에 들어있는 그 포고령 작성 그 과정 등도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포고령은 작성돼서 공포가 됐는데 문제는 포고령에 기재되어 있는 1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왜 이게 기재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아직까지의 얘기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김용현 장관이 하는 진술, 예를 들면 포고령을 본인이 어디서 처음에 그럼 따왔는지 본인이 작성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대통령이 이걸 고쳤다는 부분도 약간의 다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호와 관련돼서 저 1호가 기재되게 된 경위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건지 네.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도 그냥 넘어간 건지 네.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의 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아하. 왜 격에 1호가 기재가 돼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증인 신문에서 나는 그 당시에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간과했다라든가 네. 또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올린 포고령 안에 대해서 난 이렇게 이해했다라든가 이런 어떤 보충 설명이 나오게 되면 그 설명의 합리성 여하에 따라서는 재판관들의 뭐 지지를 받거나 또는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죠. 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건물 안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변호인단이 입장을 짧게 밝히기도 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런 발언이나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 없이 곧장 재판정이 있는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직 국회 측 대리인단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혹시 또 현장 화면으로 확인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만한 1호 포고령 작성 누가 지시했나, 누가 잘못 베꼈나 이 부분 쟁점이 될 거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4차 변론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라고 적혀있는 그 쪽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헌재에 나와서 한 답변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김영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모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도 제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대통령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나는 그런 쪽지를 준 적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작성을 한다고 했으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나서 서로 따져 물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양측 중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양측 중 둘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또 기억에 혼돈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혼돈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가려주는 것이 재판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시에 지금 우리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말을 하고 있지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넸을 당시에 합참 전투 통제실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김영현 장관이 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작성했는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정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당시에 이거를 버릴 수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걸 또 제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의혹이 이 문건의 아래쪽을 보면 쪽번호, 페이지 번호가 8페이지가 있었다는 지금 정황이 있습니다. 네, 박범계 그렇다고 의원이 제안 이거 그렇다고 지적을 했죠. 한다면 지금 이게 최소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8페이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목에는 기재부 장관이라고 써져 있다고 하면 또 이런 비슷한 문건을 받은 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있기 때문에 네. 행안부 장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네.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재판관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네. 근데 저게 이제 쪽지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갔던 쪽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상입법기구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 때문이죠. 네, 비상입법기구라는 명칭에서 혹시나 이게 국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비상입법기구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국회를 과연 대체하려고 하려는 시도였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박선원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 등은 사실은 양립 가능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김영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기재부 장관한테 보냈는데 그 누군가 대통령이 직접 건네준 거 아닌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한번 참고해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그 쪽지를 전달해 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누군가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대통령께 부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열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박선원 의원이나 또는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누군가의 한 명이 거짓말한다고 단정 지을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보면 어느 분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후면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심판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 어떻게 서로 논쟁을 벌일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듣고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과 비슷하게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진행되는 과정, 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또 언론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그 내용과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